한국 무기가 우리를 학살한다. 서울 한복판을 뒤흔든 캄보디아인들의 절규. 일본 정부는 이 시위를 지켜보며 한국 외교는 이제 끝장났다며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오판이었습니다. 시위대의 처절한 비명은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가장 확실한 성능 인증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조롱을 100조짜리 잭팟으로 뒤집어버린 대한민국 72시간의 반전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제 무기가 우리를 학살한다. 당장 사죄하라. 고막을 찢을 듯한 확성기 소리가 영하 10도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에스프레소 잔을 든 채 카페 2층 창가에서 그 소란스러운 풍경을 느긋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은 수십 명의 제한 캄보디아인들이 든 피켓에는 서툰 한국어로 살인 무기 수출 중단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절규가 제 귀에는 마치 일본의 부활을 알리는 축포 소리처럼 들렸으니까요. 제 이름은 사토 켄지.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무관으로 근무하며 겉으로는 양국 간의 군사 교류를 담당하지만 실상은 한국군의 동향을 감시하여 도쿄로 타전하는 정보 분석관입니다. 제 테이블 위에는 방금 비서가 가져다준 따끈따끈한 한국 뉴스 기사가 놓여 있었는데 붉은 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며 읽어내려가는 그 내용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제한 캄보디아인들은 태국이 지난 24일 자국 영토를 폭격하면서 한국 항공 우주산업, 즉 카이가 수출한 T-50TH를 사용해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다시 응시했습니다. 시위대 대표로 보이는 한 남성이 마이크를 잡고 한국은 훈련용 비행기를 공격용으로 팔아먹은 비윤리적인 국가라고 울부짖고 있더군요. 참으로 흥미로운 광경 아니겠습니까? 평화와 인권을 그토록 강조하던 대한민국이 정작 동남아시아에서는 죽음의 상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저는 즉시 암호화된 태블릿을 꺼내 본국으로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경쾌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신 도쿄 방위성 정보본부. 발신 서울 지부 사토. 현 상황은 한국 외교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됨. 한국 정부가 방산 수출이라는 미명하에 분쟁 지역에 공격 무기를 공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움. 이는 우리 일본이 태국 시장을 다시 탈환할 절호의 기회임. 보고서 전송 버튼을 누르며 생각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님께서도 이 소식을 들으시면 오늘 저녁 와인 맛이 꽤나 달콤하게 느껴지실 거라고 말이죠. 사실 이 모든 소동의 불씨는 나흘 전, 그러니까 전 세계가 성탄절 분위기에 취해 있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짚혀졌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100년 넘게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817km의 모호한 선 위에서 총성이 울렸던 겁니다. 당시 캄보디아군은 중국이 지원해준 신형 야포를 믿고 태국 영토인 바탐방주를 기습 포격했습니다. 태국군 전방 초소가 불타고 병사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급박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태국 군부는 가장 먼저 어디를 쳐다봤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일본이었습니다. 지난 60년간 태국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도로를 깔아주고 공장을 지어준 영원한 큰형님 일본에게 SOS를 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철저한 계산 끝에 나온 침묵이었죠. 당시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캄보디아 뒤에 버티고 있는 거대한 중국의 그림자를 두려워했습니다. 게다가 2023년부터 우리는 캄보디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지뢰 제거 장비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꽤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었거든요. 태국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중국과의 마찰은 물론이고 캄보디아에 투자한 막대한 자금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국의 다급한 지원 요청 전화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확전을 자제하라는 녹음기 같은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배신이었을 겁니다. 믿었던 형님이 강도가 집에 쳐들어왔는데 사이좋게 지내라며 뒷짐을 지고 있는 꼴이었으니까요. 태국 지휘부는 절망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중국제 HQ-9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국경에 배치해두고 태국 공군기가 뜨기만 하면 격추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국 공군 기지 활주로에서 굉음이 울려 퍼진 것은 말입니다. F-16도 아니었고 스웨덴제 그리펜도 아니었습니다. 날렵한 기수와 황금빛 독수리 문양을 새긴 4대의 비행기. 바로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TH 골든이글 편대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 첩보 위성 화면을 보면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훈련기 주제에 실전에 투입된다고? 자살행위나 다름없군. 하고 중얼거렸죠. 훈련기는 말 그대로 조종사를 연습시키는 기체 아닙니까? 레이더 성능도 떨어지고 무장 탑재량도 빈약한 저 작은 비행기가 중국의 최첨단 방공망이 촘촘하게 깔린 국경 지역으로 날아간다니 불을 보듯 뻔한 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가더군요. 아니, 충격적이었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오전 10시 정각, T-50TH 편대는 초음속으로 캄보디아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레이더 화면에는 그저 새떼나 노이즈 정도로만 잡혔을 겁니다. 한국 기술진이 개량한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 전자전 포트가 중국산 레이더를 완벽하게 기만했기 때문이죠. 목표 지점인 푸놈 삼포부 일대에 무기 저장고 상공에 도달했을 때 골든이글은 훈련기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정확하게 4발의 정밀 유도 폭탄을 떨궜습니다. 쾅! 콰광! 위성 화면 속에서 붉은 버섯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캄보디아 포병부대는 반격조차 못하고 잿더미가 되어버렸죠. 태국 공군 대변인은 흥분한 목소리로 훈련 플랫폼에서 전투 임무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전환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운이 좋았던 도박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훈련기가 전투기 흉내를 낸다고 해서 진짜 전투기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씁쓸한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며 다시 시위대를 바라봤습니다. 저 캄보디아인들이 들고 있는 피켓 속 T-50TH 사진이 오늘따라 유난히 거슬리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부관 혼다 소령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묘한 표정으로 툭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선배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말인가? 제가 되물었죠. 한국 외교가 곤란해지는 건 맞는데 군사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말입니다. 훈련기가 실전에서 저런 전과를 올렸다는 거 이거 오히려 엄청난 홍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시위대가 지금 한국 무기의 성능을 전 세계에 공짜로 인증해주고 있는 꼴 같은데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는 손을 잠시 멈칫했습니다. 혼다 녀석의 말이 가슴 한구석을 찌르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불안감을 지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만에. 국제사회는 냉정해. 공격 무기를 함부로 판단하는 결국 고립되게 되어 있어. 미국도 한국의 저런 돌발 행동을 달가워하지 않을 거고. 두고 보게 혼다. 이번 일로 태국은 다시 우리 일본의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테니. 저는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바로 내일 아침 미군 기지 깊숙한 벙커에서 열릴 비공개 브리핑 하나가 제 30년 정보관 인생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는 제국의 운명 자체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며 흔들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듯이 말이죠.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잠시 상념에 잠겨있던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짧고 날카롭게 울리는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업무용 스마트폰이 아니라 도청이 불가능한 특수 암호화 단말기 일명 블랙폰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서울 용산 미군 기지 내부에 심어둔 정보원 코드네임 딥스로트가 보낸 긴급 신호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먹다 남은 커피를 테이블 위에 내버려둔 채 곧장 대사관 지하 3층에 위치한 제2보안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육중한 강철문이 굉음을 내며 닫히자 외부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고 오직 서버가 돌아가는 낮은 웅웅거림만이 귓가를 맴돌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단말기를 메인 콘솔에 연결했습니다. 그러자 모니터 화면에 노이즈가 몇 번 일더니 방금 전 미군 기지 지하 벙커에서 진행된 극비 전략 브리핑의 녹화 영상이 흐릿하게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단상에 선 인물은 주한미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섬뜩할 정도로 비장해 보였습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화면에 띄워진 동북아시아 지도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군들 관점을 바꿔라.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리핑 화면 속의 지도가 천천히 180도로 회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던 북쪽이 위로가 있는 그 익숙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동해가 중심에 놓이고 일본 열도가 위쪽에 그리고 한반도가 아래쪽으로 배치된 이른바 거꾸로 된 지도였죠. 저는 그 기괴한 형상을 보며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늘 보던 지도였지만 뒤집어 놓으니 그 지정학적 의미가 완전히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일본은 자신들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대륙의 출구를 막고 있는 불치망모이자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뒤집힌 지도 속의 일본은 그저 태평양을 감싸고 있는 얇고 긴 방파제에 불과하더군요. 반면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지도가 뒤집히자 한반도는 바다에서 솟구쳐 올라 중국의 심장부인 베이징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 날카로운 송곳, 즉 비수처럼 보였습니다. 사령관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방어선이 아니다.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내부 전력, 즉 린치핀이다. 반면 일본은 후방 지원을 담당하는 외부 전력으로 재정해야 한다. 순간 저는 쥐고 있던 볼펜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린치핀과 외부 전력. 이 두 단어의 차이는 실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린치핀은 수레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핵심 부품을 뜻합니다. 즉, 미국은 이제 한국 없이는 아시아 전략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반면 우리 일본은 전쟁이 나면 물자나 나르고 기름이나 채워주는 보급기지로 격화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것은 단순한 작전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MAGA 전략에 따라 돈만 많이 들고 효율이 떨어지는 일본 대신 강력한 군사력과 기술을 가진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캄보디아 시위 따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일본이라는 국가의 존립 가치가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즉시 도쿄의 내각정보조사실 핫라인을 연결했습니다. 신호 연결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다카이치 총리의 최측근이자 정보실장인 다나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토? 무슨 일인가? 시위 상황은 보고받았다. 아주 분위기가 좋더군. 그의 목소리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아니, 오만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실장님, 지금 시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미군의 전략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내부 전력으로 격상시켰다고요? 지금 당장 태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한국과의 마찰을 줄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진짜로 고립됩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비웃음 섞인 헛기침 소리만 들려오더군요. 사토 무관, 자네 서울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닌가? 겁먹지 말게. 미국이 일본 없이 중국을 견제한다고? 그건 불가능해. 우리에겐 엔화가 있고 반도체 소재 기술이 있어. 하지만 실장님, 12월 24일 태국 폭격 때 한국 무기의 성능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미국은 지금 그 실전 데이터에 꽂힌 겁니다. 우리가 알던 예전의 미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 절규에도 불구하고 다나카 실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만. 더 이상 패배주의적인 보고는 듣고 싶지 않네. 총리께서는 이미 결단을 내리셨어. 이번 기회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독도 방어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도 결국엔 우리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거야. 자네는 시위대 관리나 잘하게. 이상. 뚝. 무정하게 끊긴 전화기에서 뚜우 하는 신호음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도쿄의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눈과 귀를 닫아버린 그들의 모습이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안에서 왈츠를 추고 있는 귀족들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독도 도발이라니. 미국이 한국을 린치핀으로 지정한 이 마당에 한국의 영토를 건드린다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 경고는 허공으로 흩어졌고 이제 일본이라는 거함은 빙산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쿄가 믿지 않는다면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라도 증거를 들이밀어야 했습니다. 마침 제 책상 위에는 초대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대, 태국 국왕 주최, 전승기념 및 외교사절단 만찬. 오늘 밤 방콕이 아닌 서울의 태국 대사관저에서 열리는 비공개 연회.
그곳에는 태국 군부 실세들은 물론이고 이번 작전의 주역인 한국 하이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본 대사관에는 의례적인 초대장만 왔을 뿐 누구도 참석하지 않을 생각이더군요. 우리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곳에 굳이 가서 망신당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겠죠. 하지만 저는 가야 했습니다. 가서 똑똑히 봐야 했습니다. 과연 거꾸로 된 지도의 진실이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버린 60년 친구 태국이 한국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옷걸이에 걸린 정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술잔을 들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옷걸이에 걸린 정복 재킷을 어깨에 걸치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피곤에 찌든 눈, 깊게 패인 주름. 일본 제국의 영광을 등 뒤에 짊어지고 있다고 믿었던 엘리트 정보관의 얼굴치고는 꽤나 초라해 보이더군요.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대사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검은색 세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의 부촌 한남동에 위치한 태국 대사관저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잔인할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를 꽉 채운 자동차들의 붉은 미등은 마치 거대한 용암의 흐름처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고, 강 건너편의 고층 빌딩 숲은 보란듯이 밝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빛들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터널 속에 갇혀있는 도쿄의 침침한 야경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생명력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죠. 30분 뒤 태국 대사관저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씁쓸한 입맛을 다셔야 했습니다. 평소라면 가장 먼저 영접을 받았을 일본 대사관 차량이 오늘은 입구 구석진 곳에 안내되었으니까요. 반면 정문 바로 앞 VIP 구역에는 낯익은 로고가 박힌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임원진과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의 차량이었습니다. 주차요원의 안내 수신호조차 우리를 홀대하는 것 같아 핸들을 잡은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토 무관입니다.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펼쳐진 풍경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잔인하더군요. 연회장은 보이지 않는 선으로 정확히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입구 쪽 구석 테이블에는 우리 일본 대사관 직원들과 몇몇 친일 성향의 태국 원로들이 모여 와인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장례식장에 온 조문객처럼 어둡고 침통해 보였습니다.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떠들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홀의 중앙 가장 조명이 밝게 비추는 곳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건배. 위대한 우정을 위하여.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 측 인사들과 태국 공군 제복을 입은 장성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함께 셀카를 찍으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눈부시던지 저는 잠시 눈을 가늘게 떠야만 했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 하나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꼿꼿한 자세, 구릿빛 피부, 왼쪽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 바로 태국 공군의 차세대 리더이자 저와는 호영호재하며 지냈던 안한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일본의 방산 장비를 태국에 도입하는 데 앞장섰던 대표적인 친일파 장교였기에 저는 내심 안도감을 느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한 대령, 오랜만입니다. 살아 돌아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반가운 척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안한 대령은 제 손을 잡는 대신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천천히 흔들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그 눈빛에는 예전의 친근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경멸 그리고 깊은 실망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토. 무관이시군요. 아직도 서울에 계셨습니까? 도쿄로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입니까? 우리 일본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십니까? 비록 이번엔 사정상 직접 돕지는 못했지만 제가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찰나 안한 대령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말끔한 곤색 슈트에 테 없는 안경을 쓴 날카로운 인상의 한국인.
카이의 해외 수출을 총괄한다는 박 이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흥분한 기색도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도 없이 그저 사무적이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점검하는 엔지니어의 눈빛 같았죠. 사토 무관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사정이라는 건 돕고 싶을 때나 쓰는 말입니다. 돕기 싫어서 피한 건 방관이라고 하죠. 박 이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의 소음을 뚫고 제 고막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저는 순간 울컥하여 쏘아붙였습니다. 박 이사님, 말이 좀 심하시군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밖에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당신네 무기 때문에 민간인이 죽었다고 시위하고 난리던데. 외교적으로 꽤나 곤란한 상황일 텐데 여기서 이렇게 샴페인이나 터뜨리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일부러 아픈 곳을 찔렀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의 한국인이라면 얼굴을 붉히며 반박하거나 당황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박 이사의 반응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살짝 고쳤으며 옅은 미소조차 없이 건조하게 대답하더군요. 곤란하다니요? 사토 무관님, 무기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적을 타격하지 못하는 무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밖에서 들리는 저 시위 소리. 저희에겐 성능 인증서를 낭독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고객을 위해 룰을 지켰을 뿐입니다. 태국이 불렀고 우리는 갔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계산기 두드릴 시간에 엔진 예열부터 하는 게 한국 스타일이라서요. 그의 태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결과로 증명해낸 기술자의 쿨한 자신감만이 묻어났죠. 저는 말문이 막혀 뻐끔거리고 있는데 침묵을 지키던 안한 대령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꼬깃꼬깃 구겨진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T-50TH 조종석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는 안한 대령 본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헬멧 바이저에 비친 계기판 그곳에 선명하게 떠있는 초록색 문구가 제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조준 완료, 표적 파괴. 사토, 잘 보십시오. 이 사진이 찍힌 시각이 12월 24일 오전 10시 5분입니다. 캄보디아 포탄이 내 머리 위로 쏟아지던 바로 그 순간이죠. 안한 대령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일본 대사관에 긴급 전화를 걸었을 때 당신네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합니까? 확인 중이다. 기다려라. 그 빌어먹을 기다려라라는 소리만 30분을 들었습니다. 그 30분 동안 내부와 셋이 죽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제 가슴팍에 거칠게 찔러 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요청한 지 10분 만에 위성 데이터를 보내줬고 카이 기술팀은 실시간으로 화상 연결해서 표적 좌표를 찍어줬습니다. 그들은 나한테 기다려라가 아니라 지금 쏘십시오 라고 외쳤단 말입니다. 주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고 일본 측 테이블의 사람들은 애써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안한 대령은 붉어진 눈시울로 저를 노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더군요. 60년 친구? 웃기지 마십시오. 친구는 파티장이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증명되는 법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비즈니스 파트너였지만 한국은 전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가슴팍에 꽂힌 사진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사진의 감촉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안한 대령은 더 이상 저를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듯 등을 돌려 박 이사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시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자, 한국의 형제들을 위하여. 치얼스. 치얼스. 다시금 터져나오는 환호성과 웃음소리. 저는 그 환희의 도가니 속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섬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박 이사가 보여준 그 차가운 자신감 그리고 안한 대령이 토해낸 뜨거운 분노. 그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제 오장육부를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와 테라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훅 하고 얼굴을 때렸지만 달아오른 수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 저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붉은색, 파란색으로 변하는 그 불빛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경고등처럼 느껴지더군요. 주머니 속에서 안한 대령이 찔러 넣은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표적 파괴됨. 파괴된 타겟.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문구가 파괴되었다고 가리키는 것이 캄보디아의 포병 진지가 아니라
어쩌면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위상 그 자체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등 뒤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진 것은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박 이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한 손에는 태블릿 PC를 든 채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사토 무관님, 가시기 전에 이거 하나는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가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실시간 해외 뉴스 댓글창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토록 비웃었던 캄보디아인들의 시위. 그 시위가 만들어내고 있는 기이한 나비 효과가 제 상상을 초월하는 방향으로 폭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제 떨리는 질문에 박 이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료 마케팅이라고요. 화면 속 전 세계 밀리터리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일본이 꿈꾸던 한국의 고립과는 정반대의 그야말로 악몽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제 떨리는 질문에 박 이사가 짧게 무료 마케팅이라고 대답했던 그 순간 저는 태블릿 화면 위를 질주하는 텍스트의 홍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뉴스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밀리터리 마니아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소위 밀덕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대형 커뮤니티의 반응들이었죠. 가장 상단에 고정된 게시물은 한미국인 유저가 올린 분석글이었는데 제목부터가 도발적이더군요. 제목 한국이 사기쳤네. 저게 무슨 훈련기냐? 미니 F-16이지. 내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시위대가 공개한 피폭 현장 사진과 T-50TH의 재원을 나란히 비교해 놓았는데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의 반응이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가 학살이라고 표현할 정도면 성능은 확실하다는 거네. 중국산 HQ-9 방공망이 먹통이었다며? 레이더에 안 걸리는 훈련기라니 이거 실화냐? 가성비 미쳤다. F-35 한 대 살 돈으로 저거 10대 사서 굴리는 게 낫지 않음? 시위대가 카이 영업팀 아니야? 저렇게 성능 인증을 제대로 해주는데. 저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손등으로 훔쳐냈습니다. 논리가 기괴하게 비틀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상식으로는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면 도덕적 비난이 쇄도하고 불매 운동이 일어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냉혹한 국제 무기시장의 논리는 전혀 다르게 작동하고 있더군요. 그들에게 살상력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구매를 결정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였던 겁니다. 그저 키보드 워리어들의 헛소리일 뿐입니다. 제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인터넷 여론이 현실 계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 이사님 너무 김칫국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박 이사는 아무런 대꾸 없이 손가락으로 태블릿 화면을 옆으로 스윽 넘기더군요.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화면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익명 게시판의 잡담이 아니라 암호화된 카이의 공식 비즈니스 메일함이었으니까요. 수신함의 숫자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3482. 방금 전까지 3400대였던 숫자가 제가 보고 있는 그 짧은 1분 사이에 80통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발신자 목록을 훑어보던 제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장관 비서실 FA-50 추가 도입 긴급 문의. 말레이시아 왕립공군 T-50 블록 20 업그레이드 패키지 견적 요청. 사우디아라비아 획득청 기술 이전 가능성 타진 및 현지 생산 라인 문의. 심지어 우리 일본이 공을 들이고 있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공식 직인까지 찍혀 있더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화면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국방 예산이 한국이라는 블랙홀을 향해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거품이야.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만든 F2 전투기는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 때문에 해외 수출이 전무합니다. 우리가 만든 수송기 C2 역시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고전하고 있죠. 그런데 고작 훈련기 따위가, 그것도 록히드 마틴의 기술을 빌려 만든 카피캣 주제에 이런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다니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 누군가가 다급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장군님. 18개월 내로 인도 가능합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카이의 영업 담당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는 샴페인 잔을, 다른 한 손에는 위성 전화기를 든 채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18개월? 미쳤군. 전투기 생산 라인을 18개월 만에 돌린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우리 일본의 장인 정신으로는 나사 하나 조이는데도 검수만 3번을 하는데 한국인들은 도대체 공장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혹시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꼬투리를 잡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들려오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KGGB도 패키지로 포함됩니다. 아, 정비사 교육이요? 저희가 VR 시뮬레이터까지 통째로 보내드립니다. 일본이요? 글쎄요. 그쪽은 부품 하나 받으려면 의회 승인 받느라 6개월 걸리시지 않나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팩트였습니다. 뼈아픈 팩트.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복잡한 관료주의 때문에 우리는 부품 하나 수출하는데도 수십 장의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정비, 교육, 시뮬레이터, 심지어 무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까지 원스톱 패키지로 묶어서 팔고 있었습니다. 마치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면 물과 젓가락을 챙겨주듯이 말입니다. 그 효율성, 그 속도, 그 유연함. 그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무기였습니다. 저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일본의 장인 정신은 그저 고집과 느림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것을요.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최고급 샴페인의 달콤한 향기가 역겨운 쇠 냄새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회장 구석에 놓인 대형 TV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침 뉴스 채널에서 태국 현지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장소는 방콕의 번화가 수쿰빗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일본인 관광객들로 붐볐을 그곳이 지금은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태국 시민들이 모여 무언가를 불태우고 있었는데 카메라가 줌인하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불타오르고 있는 그것은 바로 도요타의 픽업트럭 하이럭스였습니다. 태국 국민차라고 불리던 일본 경제 침투의 상징과도 같은 그 차가 화염병을 맞고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그 주위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는 한국을 사랑한다, 일본은 이제 필요 없다를 외치고 있더군요. 아, 제 입에서 탄식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일본 대사관의 젊은 서기관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무관님, 방금 들어온 보고입니다. 태국 정부가 관용 차량 교체 사업 입찰 공고를 냈는데 입찰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변경? 어떻게? 전기차 생산 라인을 자국 내에 보유한 기업으로 한정했답니다. 사실상 도요타와 혼다를 배제하고 현대차를 찍어서 부른 겁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무기 시장에서의 패배는 군사적인 문제로 국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다릅니다. 자동차는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척추입니다. 태국은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라 불리는 일본 자동차의 최대 생산 기지인데 그곳이 무너진다면?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 일본 경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도 이곳에 있는 한국인들은 너무나 태연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불타는 뉴스를 보며 절망하는 동안 자기들끼리 이번에 보너스 얼마나 나올까, 카이 주식이 상한가를 쳤다는데 팔아야 하나? 같은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일본의 몰락은 사건조차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배경화면일 뿐이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거품이야. 한국은 아직 멀었어. 기초과학이 부족해. 노벨상도 없잖아. 마음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블릿 속 메일함 수신 숫자는 어느새 3,500을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하자, 사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다시 고쳐 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께서 준비하신 히든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이면 판이 뒤집힐 것입니다. 미국은 결국 혈맹인 일본을 선택할 것이고 한국의 저 오만한 콧대를 꺾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제 귓가에는 아까 들었던 관점을 바꿔라라는 미군 사령관의 목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끈질기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TV 화면 속 활활 타오르는 도요타 트럭의 불꽃이 마치 도쿄의 미래를 예고하는 것 같아 저는 차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의 조명이 잠시 어두워지더니 단상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졌습니다. 태국 총리의 대리인이 중대 발표를 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은 것입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발표가 오늘 밤 저의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낼 결정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단상 위로 쏟아지는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아래 태국 총리 대리인인 수라유드 장관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연회장의 웅성거림을 단숨에 제압하더군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제발 저 입에서 일본과의 관계 유지라는 단 한마디라도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는 데는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태국 왕국은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가 안보의 핵심인 공군 전력 현대화 사업 그리고 향후 10년간 진행될 50조 원 규모의 전후 복구 및 신도시 인프라 프로젝트. 이 모든 과업을 수행할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로 대한민국을 선정했음을 공식 선포합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더 사겠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인프라 프로젝트와 전략적 동반자. 이것은 태국이라는 국가의 하드웨어를 통째로 한국산으로 갈아 끼우겠다는 선언이자 사실상 일본과의 경제적 결별을 통보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한국 측 테이블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반면 우리 일본 대사관 직원들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가고 있었죠. 저는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지만 본능적으로 정보관의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태국이 아무리 화가 났다 한들 미국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일본을 이렇게까지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미국의 미국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미국이다. 미국의 누군가가 이 판을 설계했어. 저는 시선을 돌려 연회장 가장 안쪽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VIP룸 쪽을 응시했습니다. 반투명한 유리 너머로 미군 정복을 입은 거구의 사내가 보였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는 한국 국방부 장관과 카이 사장이 앉아 무언가 두꺼운 서류를 검토하고 있더군요. 저는 경호원들의 시선을 피해 웨이터가 지나가는 틈을 타 VIP룸 근처의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첩보 요원 훈련 때 배운 독순수를 시도하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때 VIP룸의 문이 열리며 미군 사령관의 부관이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손에 파란색 파일철을 들고 있었는데 통화를 위해 잠시 테이블 위에 그 파일을 내려놓는 실수를 범했죠. 기회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다가가 그 파일의 표지를 곁눈질로 훔쳐보았습니다. 표지에는 1급 기밀 외국인 열람 불가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든 건 그 아래 적힌 제목이었습니다. 한미동맹 국방 비전 2030 새로운 민주주의의 병기고. 그리고 바람에 살짝 들춰진 첫 장의 개요 부분. 저는 그 짧은 찰나에 제 뇌리에 영원히 박힐 문장 하나를 읽어냈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을 미 해군 자산의 유지보수 및 차세대 탄약의 주요 생산자로 지정한다. 비고 일본의 역할은 산업 능력 쇠퇴로 인해 물류 허브로 조정한다. 머리를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태블릿에서 봤던 린치핀과 방파제 이야기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미국은 이미 법적으로, 문서적으로 일본을 이류 국가로 강등시켰고 한국을 미국의 무기고이자 제일 파트너로 격상시킨 상태였습니다. 산업 능력 쇠퇴. 미국은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일본의 조선소와 공장은 미국의 무기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반면 한국의 공장은 24시간 돌아가며 미군이 필요한 모든 것을 찍어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거기 누구십니까? 부관이 전화를 끊고 인기척을 느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려 화장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더군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태국의 배신, 캄보디아의 시위, 카이의 잭팟.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거꾸로 된 지도라는 미국의 새로운 세계 전략 안에서 벌어진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막아야 해. 도쿄에 알려야 해. 지금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아니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블랙폰을 꺼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 카드를 꺼내기 전에 이 끔찍한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면 아무리 멍청한 내각이라도 자폭 버튼을 누르지는 않을 테니까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딸깍하고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기대했던 다나카 실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잔뜩 흥분한, 마치 약에 취한 듯한 고위 관료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배경음으로 깔리고 있었죠. 여보세요? 사토? 자네 운이 좋군. 지금 막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됐어. 다나카 실장의 목소리는 한껏 고양되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실장님, 제 보고 들으셨습니까? 지금 태국이 한국이랑 손잡고. 그따위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사토, 잘 듣게. 방금 총리님께서 작전명 타케시마의 방패를 승인하셨네.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가 지금 막 요코스카항을 출항했어. 목표는 독도 인근 공해상이다. 뭐라고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장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미치셨습니까? 지금 미국이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지정했다고요? 제가 문서까지 확인했습니다. 지금 독도를 건드리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사토, 입 조심해. 이건 고도의 외교 전술이야. 우리가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면 미국은 결국 중재를 위해 동북아의 원조 맹주인 우리를 찾게 되어 있어. 한국? 놈들은 겁먹고 꼬리를 내릴 거다. 자네는 서울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당황하는지나 잘 감시해서 보고해. 끝내? 실장님. 뚜. 전화는 다시 한번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저는 허공에 대고 욕설을 내뱉으며 전화기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지만 제 속이 터지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었죠. 끝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들은 1905년의 영광에 취해 지금이 2025년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늙고 병든 사자가 젊고 강력한 호랑이의 굴에 제 발로 기어 들어간 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흐르던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뚝 끊기고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긴급 속보로 전환되었습니다. CNN, BBC 그리고 NHK까지 전 세계 모든 뉴스 채널이 붉은색 자막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속보, 일본, 독도 인근의 전함 배치. 동북아 긴장 고조.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바로 우리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모여있는 구석 테이블이었죠. 그 시선들은 더 이상 경멸이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친 사람을 보는 듯한 공포와 혐오였습니다. 젠장. 그 고요를 깬 것은 VIP룸에서 뛰쳐나온 미군 사령관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그는 한 손에 전화기를 들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본 대사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대사,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쿄가 드디어 미친 겁니까? 일본 대사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고 한국 국방부 장관은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그 눈빛은 분노라기보다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서늘한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캄보디아의 시위가 우리를 비웃는 서곡이었다면 방금 전 다카이치 총리가 쏘아 올린 그 오만한 작전은 일본 제국의 장송곡을 알리는 첫 음표였습니다. 이제 미국은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미쳐 날뛰는 늙은 말을 안락사시킬 것인지 아니면 계속 끌고 갈 것인지.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푸른 파일 속에 미국의 선택은 이미 인쇄되어 있었으니까요. 일본의 역할, 물류 허브. 물류 창고지기가 주인의 허락 없이 총을 꺼내 들었으니 그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보며 다가올 파멸의 폭풍을 예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라는 국가의 종말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검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내려다보던 제 시야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깨진 전화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조각 하나하나가 마치 산산조각 난 제 인생, 아니 침몰하기 시작한 일본 제국의 파편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등 뒤 연회장에서는 여전히 미군 사령관의 고함 소리와 일본 대사의 비굴한 변명 소리가 뒤섞여 웅웅거리고 있었는데 그 소음이 제 고막을 날카로운 송곳처럼 후벼 파더군요. 저는 도망치듯 비상구 문을 밀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턱까지 차오른 숨을 몰아쉬며 차가운 콘크리트 계단에 주저앉았죠. 넥타이는 이미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버렸고 식은땀에 젖은 셔츠는 등짝에 달라붙어 섬뜩한 한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깨졌고 본국과의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 한복판 적들의 소굴에 홀로 남겨진 낙오자가 된 셈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엉켜 돌아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오판? 미국의 변심? 아니면 태국의 배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로 귀결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그저 미국의 기술을 베끼는 2등 국가라고 폄하하며 비웃는 동안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적막한 비상계단 위쪽 옥상으로 이어지는 층계참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숨을 죽이고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담뱃불에 붉은 점이 오르내릴 때마다 낯익은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까 연회장에서 가장 큰 환호를 받았던 주인공 카이의 수석 엔지니어이자 T-50TH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최 전무였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안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영웅 대접을 받고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이 추운 비상계단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걸까요? 호기심이 공포를 이기더군요. 저는 홀린 듯 천천히 계단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토 무관님이시군요. 파티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지독히도 건조했습니다. 승리자의 오만함도 취기 어린 흥분도 없었습니다. 그저 야근에 지친 직장인의 덤덤한 말투였죠. 당신이야말로 안에서 축배를 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00조 원을 벌었다면서요. 제가 비꼬듯 물었지만 최 전무는 피식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수첩을 탁탁 털어보였습니다. 축배는 정치인들이나 드는 거죠. 엔지니어는 내일 출근을 걱정해야 합니다. 18개월 안에 납품하려면 오늘부터 공장 라인을 3교대로 풀가동해도 모자라거든요. 그는 담배를 비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난간을 짚는 순간 저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연회장 조명 아래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그의 손. 그것은 세계적인 방산 기업의 임원이라기보다는 공사판에서 굴러먹은 막노동꾼의 손에 가까웠습니다. 손마디는 기형적으로 굵어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가 문신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손등을 가로지르는 하얀 화상 자국들이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인두에 수없이 데인 듯한 흉터들이 그가 지나온 시간을 웅변하고 있더군요. 그 손.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최 전무는 제 시선을 눈치챘는지 쑥스러운 듯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아, 이거요? T-50 첫 시제기 만들 때 생긴 겁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안전장비도 제대로 못 갖췄거든요. 납대마다 데이고 철판에 긁히고 뭐 훈장 같은 거죠.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제 입에서 진심 어린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미국 기술을 사오면 되잖아. 편하게 갈 수 있잖아. 그런데 왜 당신들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혹사시키는 건데? 뭐가 당신들을 그렇게 미치게 만드는 거냐고. 제 목소리가 계단 통로를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패배를 직감한 자의 비명이었습니다. 일본의 엔지니어들은 워라밸을 찾고 매뉴얼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목숨을 걸고 기계를 만듭니다. 그 광기 서린 집착의 정체가 무엇인지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최 전무는 잠시 침묵하더니 주머니에서 아까 그 낡은 수첩을 꺼내 제게 툭 던져주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이유니까.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와 복잡한 수식이 페이지마다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붉은색 펜으로 거칠게 그어놓은 줄들이 보였습니다. 2003년 5월. 독자 개발 실패. 미국의 기술 통제. 2010년.
인도네시아 수출 좌절. 가격 경쟁력 상실. 2015년. 미국 핵심 기술 4개 이전 거부. 프로젝트 폐기 위기. 수첩의 절반 이상이 실패, 거절, 굴욕이라는 단어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 절망적인 단어들 옆에 덧붙여진 메모들이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미국이 안 주면 우리가 만든다. 오늘 밤을 새우면 1년이 빨라진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마지막 페이지, 오늘 날짜인 12월 28일자 기록에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더군요. 증명했다. 놈들이 틀렸음을. 저는 수첩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에서 비릿한 피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핑계로 매뉴얼 뒤에 숨어 안주할 때 한국인들은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맨손으로 벽을 긁으며 기어 올라왔던 겁니다. 그들의 기술은 첨단 컴퓨터가 아니라 바로 저 도끼와 한이 만들어낸 결정체였습니다. 최 전무가 제 옆으로 다가와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사토 무관님, 일본은 섬나라죠? 여차하면 바다라는 해자가 지켜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도입니다. 위로는 대륙의 강대국들이 누르고 아래로는 해양 세력이 치고 들어오죠. 우리에게 기술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만든 칼인데 그게 좀 날카로운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존. 그 단어가 제 뇌리에 벼락처럼 꽂혔습니다. 그랬습니다. 일본은 배가 불렀고 한국은 굶주려 있었습니다.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린 사무라이는 살기를 품은 호랑이를 절대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저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패배가 아니라 정신의 패배였으니까요. 돌려드리죠. 제가 수첩을 내밀자 최 전무는 그것을 받아 안주머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계단을 내려가며 툭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까 국방장관님이 미군 사령관에게 그러시더군요. 일본이 독도에 배를 띄우면 우리는 훈련탄이 아니라 실탄을 장전하겠다고요. 그분들, 빈말 안 하십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아까는 외교적 고립이 두려웠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도끼로 무장한 저들이 미국의 린치핀이라는 날개까지 달았을 때 과연 일본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삐. 정적을 깨고 비상계단 스피커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화재 경보가 아니었습니다.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긴급 대피 명령이었습니다. 전 인원 즉시 대피하라.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도쿄의 멍청이들이 기어코 선을 넘은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실을 목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상계단을 내려와 로비로 통하는 육중한 방화문을 열어젖힌 순간 제 고막을 때린 것은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릴 때 들릴 법한 사람들의 비명과 고함, 그리고 다급한 전화벨 소리가 뒤섞인 혼돈의 파열음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아하게 와인잔을 기울이던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값비싼 크리스털 잔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 있었고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흰 대리석 바닥을 적시고 있더군요. 태국 주재 외교관들은 본국과 연락하기 위해 위성 전화기를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경호원들은 VIP들을 대피시키느라 서로를 밀치며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벽면에 설치된 300인치 대형 LED 스크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화면 속 CNN 앵커는 상기된 얼굴로 워싱턴 백악관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흐르는 붉은색 속보 자막이 제 심장에 마지막 확인 사살을 가하더군요. 백악관, 일본의 해상기동은 우리의 핵심 동맹인 한국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다. 핵심 동맹. 미국이 한국을 지칭하며 이 단어를 쓴 적이 있었던가요? 제 기억 속에는 없었습니다. 늘 혈맹은 일본이었고 한국은 그저 주요 파트너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일본의 지위를 강등시키고 한국을 유일한 코어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그때 VIP 룸 쪽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내 눈앞에서 치워. 주한미군 사령관이 일본 대사의 멱살을 잡다시피 밀쳐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외교적 결례였지만 사령관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일본 대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연회장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당신네 총리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독도 인근 해역은 우리 칠함대의 작전구역이자 중국을 견제하는 린치핀의 심장부야. 감히 누구 허락을 받고 그곳에 쇠붙이를 띄워? 당장 배 돌리지 않으면 우리 공군이 요격할 수도 있어. 알아들어. 일본 대사는 사색이 되어 오해입니다. 사령관님. 이건 방어 훈련일 뿐입니다. 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았습니다. 그 비굴한 모습이라니. 사무라이의 후예를 자처하던 일본 제국 외교관의 꼴이 마치 주인에게 몽둥이 찜질을 당하는 겁먹은 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치심. 뼛속까지 시려오는 수치심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믿고 도발했지만 미국은 우리를 잠재적 적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타케시마의 방패 작전은 방패는커녕 일본의 심장을 찌르는 자살골이 되어버린 셈이죠. 그 순간 제 주머니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서브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은 깨졌지만 화면은 들어오더군요. 발신자는 도쿄에 있는 제 아내였습니다. 여보, 지금 뉴스 봤어요? 도쿄가 난리가 났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정하고 말해봐. 주식. 우리 연금이랑 적금 부어놓은 펀드가 전부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미쓰비시랑 도요타 주가가 하한가를 쳤대요. 사람들이 편의점에 몰려가서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있고 엔화가 1달러에 180엔을 넘었대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전화기를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80엔. 그것은 단순한 환율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경제의 사망 진단서였습니다. 수입 물가는 폭등할 것이고 기업들은 줄도산할 것이며 국가는 빚더미에 눌려 질식할 것입니다. 저는 황급히 스마트폰으로 증권 앱을 켰습니다. 화면 가득 하락 화살표가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니케이 225 마이너스 8.5% 서킷 브레이커 발동. 도요타 마이너스 12.3%. 미쓰비시 중공업 마이너스 15.1%. 반면 화면 하단에 추천 종목으로 뜨는 한국 기업들의 주가는 천정을 뚫고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플러스 18.4%. 하나오션 플러스 21.2%. 현대건설 플러스 15.6%.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쏘아 올린 독도라는 신호탄은 일본 경제라는 거대한 풍선에 바늘을 꽂은 꼴이 되었습니다. 국제투자자본 저 냉혹한 하이에나들은 이미 냄새를 맡았습니다. 일본은 이제 미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먹잇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토시. 여보. 듣고 있어요? 미안해. 내가 다시 걸게. 저는 도망치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를 더 이상 들을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도 패전국의 정보관 따위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죠. 대사관저 정문을 나서자 영하 15도의 살을 애는 듯한 서울의 칼바람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은 이미 절대 영도의 빙하기였으니까요. 저는 정처 없이 한남동의 언덕길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이태원 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말을 즐기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웃고 떠들며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더군요. 그들의 표정은 밝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들은 알까요?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의 나라가 옆나라 거인을 쓰러뜨리고 아시아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극했다는 사실을 아마 모를 겁니다. 그들에게 일본은 이미 경쟁자가 아니라 그저 맛집 여행이나 가는 값싼 관광지 정도일 테니까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정보관으로 부임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우리를 따라오기 바쁜 2등 국가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르치려 들었고 그들은 우리를 배우려 애썼죠.
그런데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부터 지도가 뒤집히고 세상이 뒤집힌 걸까요? 저는 다리가 풀려 길가에 놓인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올려다본 서울의 밤하늘에는 드론 수십 대가 화려한 빛을 내뿜으며 광고 문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 혁신의 중심. 그 빛나는 문구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까 최 전무가 보여주었던 그 낡은 수첩의 잔상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이 안 주면 우리가 만든다.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일본은 미국이 주지 않으면 포기했습니다. 규정이 없다, 예산이 없다, 전례가 없다며 스스로의 날개를 꺾어버렸죠. 우리는 매뉴얼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안주했고 그 사이 한국인들은 맨손으로 감옥 벽을 부수고 나와 야생의 들판을 달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늙었구나. 입 밖으로 나온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일본은 늙고 병들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처투성이지만 그 상처마다 굳은 살이 박혀 더 단단해진 청년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깨진 블랙폰이었습니다. 간신히 터치해보니 다나카 실장이 보낸 마지막 긴급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작전 중지. 미 7함대 우리 호위함 이즈모 조준 확인. 총리님 실신. 사토 어떻게든 한국 측과 접촉해서 중재를 요청해라. 제발. 제발이라니. 그 오만하던 다나카 실장이 한국에게 살려달라고 빌라는 겁니까? 저는 문자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버스는 떠났고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망의 바닥에서 기이하게도 제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명료해지더군요. 이제 제가 아니 우리 일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입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의 자비를 구하는 것. 그것만이 1억 2천만 일본 국민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겠습니까?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 방향에서 경찰차와 검은색 세단 행렬이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태국 캄보디아 분쟁의 최종 단판을 짓기 위해 이동하는 한국 정부 대표단과 태국 총리 일행일 것입니다. 저는 그 행렬을 향해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제 정보관 인생의 마지막 임무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보를 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조국 일본이 살기 위해 저 승리자들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비참하냐고요? 네,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합니다. 하지만 최 전무의 손에 있던 그 화상 자국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손을 불태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살기 위해 제 자존심 따위는 기꺼이 불태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저는 붉게 충혈된 눈을 부릅뜨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한국의 중재를 얻어낼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대일본제국의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꼴이 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남산의 굽이진 도로를 따라 경찰 사이드카의 호위를 받으며 검은색 세단 행렬이 미끄러지듯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헐떡이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도로변의 가드레일을 넘어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평소라면 테러리스트로 오인받아 사살당해도 할 말이 없는 미친 짓이었지만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본이라는 침몰선에 남은 마지막 구명보트가 바로 저 행렬 속에 있었으니까요. 멈추시오. 제 앞을 가로막은 것은 한국 경호처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제압에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무릎과 손바닥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양복, 찢어진 넥타이. 대일본 제국, 무관의 품격 따위는 이미 시궁창에 처박힌 지 오래였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처박은 채로 소리쳤습니다. 부탁합니다. 한국 대표단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의 사토 무관입니다. 제발. 경호원들이 저를 끌어내려는 찰나 행렬의 중간쯤에 있던 제네시스 차량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익숙한 구두가 제 눈앞에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보니 연회장에서 저에게 태블릿을 보여주었던 카이의 박 이사 그리고 그 옆에는 한국 외교부의 강 차관이 서 있었습니다. 강 차관은 바닥에 엎드린 저를 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더군요.
경멸도 동정도 아닌 그저 귀찮은 잡동사니를 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었습니다. 사토 무관님, 채통을 지키시죠. 전 세계 기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도로 건너편에는 이미 진을 치고 있던 외신 기자들이 이 믿기 힘든 광경을 향해 플래시 세례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한국 차관 앞에 무릎 꿇은 일본 무관. 내일 아침 전 세계 일면을 장식할 굴욕적인 사진이 찍히고 있었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강 차관의 바짓단을 붙잡았습니다. 차관님. 아니, 강 선생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 총리께서 실수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 칠함대가 개입하면 동북아는 끝장입니다. 한국도 원치 않는 상황 아닙니까? 제발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는 비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차관은 한숨을 짧게 내쉬더니 박 이사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나지막히 속삭이더군요. 사토 씨,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서는 건 일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구역의 관리자로서 시끄러운 소음을 정리하러 가는 것뿐입니다. 타십시오. 자리가 좁으니 짐칸에라도 타셔야겠군요. 짐칸이라도 감지덕지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경호 차량의 뒷좌석 구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빗물처럼 뒤로 흘러갔습니다. 불과 3일 전 저는 이 도시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도시의 처분에 목숨을 맡긴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렬이 도착한 곳은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대연회장이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태국과 캄보디아 그리고 미국과 아세안 대표단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원탁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었는데 자리 배치가 참으로 상징적이었습니다. 중앙 상석에는 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고 좌우로 태국과 캄보디아 총리가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끄트머리 기둥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는 구석자리에 일본 대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 있더군요. 저는 대사의 뒤편 보조의자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마치 재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석 같았습니다. 회담은 한국의 주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회담이라기보다는 한국이 준비한 새로운 질서를 통보하는 자리에 가까웠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주한미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일본 쪽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독도 인근 해역은 한미연합방위 태세의 핵심 구역이다. 일본 자위대의 어떠한 무단 진입도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 도쿄에 전해. 당장 배 돌리지 않으면 칠함대가 타겟팅 연습용으로 써버리겠다고. 일본 대사는 하이를 연발하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 비굴한 모습을 보며 제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한국의 강 차관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협정문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의 평화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패키지 딜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양국 정상과 사전 조율을 마쳤으며 미국의 보증하에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패키지 딜.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휴전 협정이 아니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아니 동남아 전체의 경제 지도를 한국 색깔로 다시 칠해버리는 거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첫째, 국경 분쟁 지역의 감시 및 정찰 자산으로 한국산 무인기와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한 통제센터는 한국 기업이 건설하고 운영한다. 둘째, 전쟁으로 파괴된 캄보디아 바탐방주와 태국 국경 지역의 재건 사업은 한국의 건설사 컨소시엄이 전담한다. 여기에는 도로, 전력, 통신망 복구가 포함된다. 셋째, 양국은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노후화된 일본산 장비를 폐기하고 상호 운용성이 보장된 한국산 방산 물자로 전력을 표준화한다. 저는 헛웃음이 터져나올 뻔했습니다. 이것은 중재라는 탈을 쓴 완벽한 시장 독점 선언이었습니다. 일본이 50년 동안 공들여 깔아놓은 철도, 도로, 통신망 위에 한국이 숟가락을 얹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밥상을 엎고 새 상을 차리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태국 총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태국은 한국의 제안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지난 60년 우리는 일본을 친구라 믿었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위기의 순간에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캄보디아 대표도 거들더군요. 우리도 동의합니다.
한국 기업이 지어준 푸놈펜의 고층 빌딩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일본의 말뿐인 원조와는 다릅니다. 일본 대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그는 단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할 자격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때 회담장 구석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서 뉴스 특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밤의 하이라이트이자 일본에게 보내는 한국의 사형 선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속보, 미 국방부, 미 해군 제7함대 MRO 사업자로 한국 하나오션, HD현대 공식 선정. 앵커의 흥분한 목소리가 회담장을 울렸습니다. 미 해군은 그동안 일본 요코스카와 사세보 조선소에 맡겨왔던 함정 수리 및 정비 물량을 앞으로는 한국의 거제와 울산 조선소로 전면 이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일본의 조선업 인력 고령화와 납기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조선소를 최적의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 효과만 향후 10년간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30조 원. 제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태국 인프라 사업 50조, 방산 수출 20조, 그리고 MRO 30조. 합의 100조 원. 한국은 오늘 밤 단 하루 만에 일본의 1년치 국방 예산보다 더 큰 돈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그것도 일본이 가지고 있던 밥그릇을 고스란히 빼앗아서 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강탈이야. 옆에 있던 일본 대사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강 차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요? 동맹국끼리 이렇게 뒤통수를 쳐도 되는 겁니까? MRO 사업은 우리 일본 조선업의 마지막 보루란 말이오. 회담장에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강 차관에게 쏠렸습니다. 강 차관은 천천히 안경을 벗어 닦으며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아서 더 무섭게 느껴지더군요. 대사님, 강탈이라니요. 표현이 거치십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고객이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완벽한 서비스를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는 안경을 다시 쓰며 일본 대사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잊으신 모양인데 30년 전 우리가 IMF 외환위기로 쓰러져 갈 때 일본이 자금을 가장 먼저 회수해가며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비즈니스에 친구는 없다고 하셨죠. 우리는 그 교훈을 30년 동안 뼈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고요.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다 당신들이 가르쳐준 대로니까요. 일본 대사는 외마디 신음과 함께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완벽한 논리,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30년 묵은 한국의 한이 가장 화려하고 통쾌한 방식으로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실력으로, 데이터로, 그리고 결과로 우리를 압살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감정적인 한국인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냉혹한 승부사들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주머니 속의 블랙폰이 마지막 진동을 울렸습니다. 다나카 실장의 문자였습니다. 다카이치 내각 총사퇴 발표 예정. 사토 자네는 돌아오지 마라. 거기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마라. 사실상 유배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폰을 닫으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침몰하는 배로 돌아가느니 적의 심장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회담이 끝나고 각국 대표단이 악수를 나누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에 선 한국 대표들의 표정은 밝았지만 결코 자만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다음 목표 더 높은 곳을 향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회담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로비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의 검은 물결 위로 수만 개의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3일 전 저는 이 불빛을 보며 두렵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불빛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지도는 뒤집혔고 승패는 결정났습니다. 일본은 졌고 한국은 이겼습니다. 이 단순하고 명료한 진실을 인정하는데 무려 72시간이나 걸렸군요. 저는 넥타이를 풀러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낡은 일본의 자존심 따위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 무서운 한국인들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그 기적의 논리를 바닥부터 다시 배울 생각입니다.
그래야 언젠가 아주 먼 훗날에라도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미한 가능성이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밖으로 나오자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은 더 이상 우길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위로 힘차게 솟아오르는 진정한 아침의 나라의 태양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솟아오르는 저 태양. 그것은 제 평생 조국이라 믿고 숭배해왔던 우길기의 그 인위적인 붉은 사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압도적인 생명력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쓰레기통에 처박힌 제 넥타이를 뒤로 한 채 차가운 새벽바람이 부는 호텔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그 장엄한 일출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일이더군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이곳에서 나라를 잃은 폐잔병의 심정으로 절망에 떨고 있었는데 지금 제 가슴을 채우고 있는 이 감정은 공포나 수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산맥을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벅찬 경외감 혹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대를 향한 전율에 가까웠으니까요. 제 눈아래 펼쳐진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 위로 출근길 차량의 불빛들이 혈관 속 적혈구처럼 빠르게 흐르고 있었고 저 멀리 보이는 강남의 마천루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지난밤 자신들이 거둔 위대한 승리를 알고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모른 채 그저 치열한 하루를 살기 위해 전쟁터 같은 일터로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모름이 그 무심한 일상성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진짜 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이라는 박제된 트로피를 닦으며 자아도취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인들은 묵묵히 낡은 수첩에 실패를 기록하고 기름때 묻은 손으로 기계를 돌리며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승리는 기념해야 할 축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당연히 쟁취해야 할 일상이었기에 그토록 담담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저는 주머니 속에서 액정이 깨진 블랙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다카이치 내각의 총사퇴 속보와 엔화 폭락을 알리는 붉은 그래프가 떠 있었지만 저는 미련 없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띠리링. 짧은 종료음과 함께 화면이 암전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30년 정보관 인생의 마침표이자 낡은 일본 제국과의 작별을 고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까맣게 꺼진 화면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초췌하고 늙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더군요. 이제 저는 도쿄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낡은 지도를 들고는 새로운 세상을 항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 서울에 남아 처음부터 다시 배울 생각입니다. 어떻게 잿더미 속에서 꽃을 피웠는지, 어떻게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린치핀이 되었는지 그 기적의 방정식을 풀기 전까지는 제 발로 걸어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패배자인 제가 승리자인 당신들에게 표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정직한 경의일 테니까요. 바람이 잦아들고 태극기가 호텔 계양대 위에서 힘차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하늘 한가운데 박힌 태양 아래서 저는 옷깃을 여미며 한국을 향해 그리고 위대한 당신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이곳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반도가 아닙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심장이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기점.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일본 정보관의 시선을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의 72시간. 그것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름때 묻은 손으로 혹은 밤을 새운 붉은 눈으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도는 뒤집혔고 세계의 시선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